옛날 아주 먼 옛날 나라의 곳곳을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옷장을 채우는데 더 열심인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지루해. 이 비단은 너무 거칠고 저 벨벳은 색이 칙칙하구나. 뭔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건 없느냐? 그때 왕국에 2명의 이방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욕망을 읽는데 천재적인 사기꾼들이었죠. 세틴, 저 궁전 안에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가 살고 있다는군. 형, 그럼 우리 전공인 보이지 않는 옷을 팔 때가 됐네? 폐하,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을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은 특별합니다. 맞습니다. 바보이거나 자기 자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오호, 그런 신비한 능력이? 당장 만들라. 금과 비단을 무제한으로 주마. 임금은 그들에게 커다란 방과 최고급 재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빈 배틀 앞에서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죠. 아, 이 색상 좀 봐. 정말 찬란하군. 임금님이 정말 좋아하시겠어. 그치? 임금은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직한 장관을 보냈죠.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 설마 내가 바보인가? 아니면 장관 자격이 없는 건가? 장관님, 이 패턴이 어떠십니까? 오, 정말 놀랍군요. 이런 섬세한 무늬는 처음 봅니다. 폐하, 그 천은 정말 기적입니다. 무지개보다 찬란하고 안개보다 가볍습니다. 그래? 나도 직접 가서 봐야겠구나. 임금은 직접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보이는 건 텅 빈 배틀뿐이었죠. 오, 실로 아름답도다! 이 색감, 이 질감! 내 평생 이런 옷은 처음 보노라! 드디어 축제 전날 밤, 두 사기꾼은 밤을 새워 옷을 만드는 척 했습니다. 싹둑, 싹둑! 자, 이제 임금님의 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가운만 마무리하면 완벽해. 내일은 역사적인 날이 될 거야. 폐하, 왼팔을 끼우십시오. 이제 오른쪽입니다. 와, 정말 가볍죠? 마치 거미줄 같아서 입지 않은 것처럼 느끼실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가벼워.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 같군. 온 마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옷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죠. 모두 나를 보아라. 이 위대한 의상을. 자네 보여? 난 안 보이는데. 조용히 해. 안 보인다고 하면 멍청이 취급받는단 말이야. 오, 정말 멋진 옷입니다. 폐하! 누구도 자신이 바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거대한 파도처럼 광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속에 작은 틈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빠, 근데 왜 임금님이 발가숭이야? 임금님이 옷을 하나도 안 입었어. 그냥 발가숭이야. 아이의 순수한 목소리는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가식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맞아. 아무것도 안 입었잖아. 하하하! 임금님이 발가숭이다.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사기를 당한 거야. 임금은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죠. 헨질은 끝내야 한다. 나는 위대한 임금이니까. 그 소동을 틈타 두 사기꾼은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건 텅 빈 배틀과 허망한 교훈뿐이었죠. 임금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 옷을 입고 말이죠. 진실보다 체면을 택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이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턴 그냥 면 셔츠를 입어야겠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쾌한 사회자, 우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고전 중의 고전, 하지만 동화 속 임금님 성함이 카이저 폰 루이 14세라니 아주 글로벌해진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내용은 다들 아시죠? 옷에 미친 임금님이 바보에겐 안 보이는 천을 만든다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결국 투명한 새 옷을 입고 전대미문의 팬티 패션쇼를 벌였다는 우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철학, 심리학, 역사의 대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테스 형,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허허, 우기 씨, 반갑습니다. 철학 박사 테스 형입니다. 저는 이 동화를 보며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가 떠오르더군요. 사기꾼 실크와 세틴이 만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무였지만 왕국 전체가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써 실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흔히 임금이 어리석다고 하지만 철학적으로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는 권력으로 실체화하려 했던 고독한 예술가였을지도 모릅니다. 노자가 말한 무의가 아니라 물을 유로 등갑시킨 집단적 체면의 현장이죠. 안녕하세요. 마음이 박사입니다. 테스 형의 시각이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는 임금의 내면에서 자기애적 인격장애와 그 뒤에 숨겨진 극심한 불안을 봅니다. 프로이트적 관점에서 볼 때 임금의 화려한 옷은 비대해진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예요. 거울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하지만 사실은 나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닐까? 라는 거세 공포와 같은 근원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바보에게는 안 보인다는 사기꾼들의 말에 가장 먼저 낚인 겁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타인의 평가라는 투명한 옷에 집착하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역사의 고수 사고입니다. 박사님 말씀이 매섭네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옷사치로 나라 기둥 뽑은 임금님들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탐냈던 분 하면 역시 연산군을 빼놓을 수 없죠. 연산군은 흥청들을 거느리고 비단 옷을 휘감으며 탐닉했지만 결국 그 화려함 끝은 패위였습니다. 세계사로 눈을 돌리면 동화 속 이름의 주인공인 루이 14세도 베르사유라는 거대한 허영의 무대를 만들었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이 진실을 외면하고 거칠애에 집중할 때 그 왕국은 이미 투명한 옷을 입은 것처럼 위태로워지는 법이죠. 오, 역시 역사 전문가님.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도 만만치 않아요. 지난달 뉴스 보셨나요? SNS에 명품 가방 대여해서 인증샷 찍고 바로 반납하는 하울족 이야기가 도배됐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AI가 만든 가짜 화보에 열광하기도 하고요. 자, 테스 형, 현대판 투명한 옷을 입고 사는 우리 현대인들 철학적으로 구제할 방법 없습니까? 우기 씨, 질문이 날카롭군요. 한병철의 투명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전시되어야 하는 필요를 말합니다. 현대인은 스스로를 전시하는 임금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옷을 칭찬해야만 하는 신하들이기도 하죠. 저는 이 동화에서 사기꾼들이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회적 가식의 민낯을 드러내준 냉소적 철학자들일지도 몰라요. 네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라는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벌거벗겨진 겁니다. 맞아요. 동화에서 장관이 내 눈엔 아무것도 안 보여. 설마 내가 바보인가? 라며 식은땀을 흘리는 장면, 소름 돋지 않나요? 이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이론의 전형입니다. 애쉬의 선분 실험처럼 분명히 틀린 답인데도 집단의 압력 때문에 맞다고 대답하는 거죠. 현대 한국 사회의 영끌이나 유행 집착도 결국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증후군과 이 장관의 공포가 맞닿아 있습니다. 하하! 장관 하니까 생각나는데 고려시대 묘청의 난 때 김부식이 승리하고 나서도 기싸움이 대단했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다가 정적을 바보로 만드는 정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했죠. 특히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에는 실질적인 정책보다 어떤 계파의 옷을 입느냐가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동화 속 사기꾼들이 자격 없는 놈에겐 안 보인다고 한 건 사실 당시 권력층의 공포를 정확히 관통한 고도의 정치공학이에요. 우와, 정치공학까지! 그런데 제가 이 동화에서 제일 소름 돋았던 건 마지막 장면이에요. 임금이 자기가 벌거벗은 걸 알면서도 턱을 치켜들고 계속 행진하잖아요. 나는 위대한 임금이니까! 라고 외치면서요. 이거 완전 정신승리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꼭 있잖아요. 잘못한 거 다 아는데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그걸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자신이 믿어온 가치와 상충하는 사실이 부딪힐 때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임금에게 그 행진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을 거예요.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그의 자아는 완전히 붕괴했을 테니까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임금의 그 행진은 일종의 실존적 결단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내가 만든 이 가상의 옷을 끝까지 입겠다 하는 거죠. 니체가 말한 초인의 뒤틀린 버전이랄까요? 물론 방향은 한참 잘못됐지만 진실이 고통스러울 때 인간은 때로 장엄한 비극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허허허. 초인이라니. 테스 형님 너무 후하신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건 그냥 레임덕의 시작이죠. 민심은 이미 떠났는데 혼자 궁궐에서 태평성대다 외치는 꼴이에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사람들을 보낼 때 신하들이 잊지도 않은 약초 이야기를 지어내 보고했던 것과 같습니다. 결국 속이는 자와 속고 싶은 자의 합작품이죠. 한국사에서도 망해가는 나라의 군주들이 끝까지 화려한 연회를 열었던 기록들이 참 씁쓸하게 다가오네요. 자,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지는데 여기서 우기 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임금이 입은 건 시스루룩의 선구자자 패션 아니었을까요? 올해의 팬톤 컬러는 투명입니다. 뭐 이런 거요. 자, 그럼 이 모든 소동을 잠재운 아이의 외침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임금님이 벌거숭이야! 이 아이 요즘으로 치면 팩트 폭격기 아닙니까? 그 아이는 미셸 푸코가 말한 파레시아, 즉 목숨을 걸고 하는 진실 말하기의 상징입니다. 사회적 계약과 체면이라는 두꺼운 옷을 입지 않은 존재만이 진실을 볼 수 있죠. 현대 사회에서 이런 아이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에코 챔버 효과 때문이죠. 프로이트적으로 보면 아이는 원초아의 발현이에요. 사회화된 초자아가 보인다고 해야 해 라고 억압할 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진실을 터뜨린 거죠. 우리가 아이의 외침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건 우리 내면에 억눌린 진실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아이의 외침 역할을 한 분들이 있죠. 바로 조선의 선비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되옵니다를 외쳤던 상소문들 말이죠. 물론 임금님 귀에는 잔소리로 들렸겠지만 그 목소리가 사라졌을 때 나라는 망조가 들었습니다. 동화에서도 아이의 말 한마디에 가식의 벽이 무너지잖아요. 그게 바로 여론의 힘이고 역사를 바꾸는 동력입니다. 와,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투명한 옷은 결국 우리가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 걸치는 모든 가짜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남겨주신다면요? 내면의 불안을 옷으로 가리지 마세요. 벌거벗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때 진짜 멋진 옷이 보일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보다 내 영혼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허영의 끝은 늘 기록으로 남습니다. 훗날 여러분의 역사에 어떤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고 싶으신가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우기도 오늘부터 가식의 옷은 좀 벗고 진실한 유머로 승부하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진짜 벗으면 경찰서 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프롬 동화의 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